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코인 시장에서 주 초에는 조금 하락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수요일 날 정도부터 이제 반등해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지금 비트는 횡보 중이지만 알트들은 올라가고 있죠. 다음 주도 상승이 좀 꾸준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브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스를 분석하기 전에 댓글 주신 것 중에 언제나 보기에는 쉬운데 직접 그려보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제가 한 분한테만 듣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분들한테서도 똑같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파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 지저추 방식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만 당연히 자기가 보던 방법도 아니고 처음 보던 방법이기 때문에 보기만 하다가 직접 해보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면서 하려고는 하는데 아마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교육 강의를 제가 올려놓은 거부터 이제 조금 들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해하시려면은 어떤 오브스 분석을 제가 냈다라고 하면 오브스를 보기 전에 핵심선 긋는 거 있죠. 한 4-5줄 정도 긋는 거.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랑 이제 같은 곳에 딱 그었으면 다 배우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부터 조금 먼저 실천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영역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가로줄 핵심선 긋는 거가 확실하게 좀 여기다가 그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많이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저추를 사용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많은 흐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는 사실 엄청나게 변동이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많은 변동 속에서 과연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지저추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코인 가격이 어떤 종목의 시세라고 할게요. 종목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가 크게 눌림이 받는 자리는 왜 나올까요? 그 구역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이 대거 출몰한다라는 뜻이겠죠. 그 구역을 눌림이 나왔는데 더 못 가는 이유는 말이죠. 만약에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특정 몇 명이 판다라고 해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올라가는 도중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아직은 더 가격이 올라갈 힘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역보다는 이런 구역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시세가 위로 가다가 이제 아래로 꺾이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따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세가 낮아지는 시기가 와서 다시 시세가 높아지는 구역이 오는 이유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왔었을 때 싸다고 좀 느꼈기 때문에 매수를 받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지금 무슨 어떤 세력의 움직임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시장의 흐름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그래도 좀 싸 보이는 것 같아 평소보다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구역이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받는 구역, 이 자리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자리,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인 거죠. 내려가다가 반등해서 올라온 자리, 이 구역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음 내려가는 거를 더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또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구역, 여기서 반등한 거 있잖아요. 빨간 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구역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반등이 나왔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잔 물결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보조로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심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심하게 저항이 나오는 자리는 누군가에게 정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던 추세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정한 구역, 가장 중요한 구역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모든 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느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구역은 그냥 영역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영역, 이런 구역이 이제 저항이 나오는 구역이다. 그 다음에는 이런 구역은 또 매수가 들어오는 구역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역만 왔으면은 반등이 하니까, 이 구역 왔으니까 또 반등을 하고, 이 구역 오니까 반등하려고 해봤지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항상 지켜주던 자리가 뚫리게 되면 이제 저항 자리가 되는 거죠.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역은 되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샜을 수도 있지만 지저추에서 핵심선을 긋는 방법, 핵심선을 긋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로줄을 이용해서 이 고점, 최고점에다가 잡을게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심하게 반등하는 자리, 또 한번 내려오다가 추세가 반등하는 자리,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자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저는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다 쓸게요.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자리, 이것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선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다가 반등해서 나온 자리, 이렇게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선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핵심선입니다. 이렇게 이것만 긋는 연습만 먼저 하셔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좀 연습이 되신다면 실제 매매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게 네모 영역을 통해서 구간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까 여기, 그리고 여기 꼬리까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 구역, 그리고 우선 여기 종가, 여기라고 하면 이 캔들입니다. 이 음봉 캔들의 종가,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퍼센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8%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 주변에 종가를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 종가로 잡는 것도 되고 여종가도 차라리 이게 좀 더 의미 있지만 퍼센트로 딱 봐도 한 14, 15%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종가 그었던 그 주변에 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랑 비슷하긴 하죠? 이런 꼬리들도 다 잡을 수 있고 과거에 이 꼬리도 좀 한번 펌핑한 거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금 어쩔 때는 꼬리를 사용하고 어쩔 때는 종가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렸을 때 지지를 확실히 잘 받아주던 구역인지, 뚫렸을 때는 저항이 잘 나오던 구역인지, 그리고 과거에 또 이런 피뢰침까지 쏴가지고 한번 터치만 하고 가는 구역이었던 건지를 그려보고 잘 맞네 라고 보시면 잘 그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까지 그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래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그었던 거, 음봉 캔들의 종가를 그었죠. 그리고 여기 종가, 반등 나오고 눌림 받은 자리에 대한 종가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퍼센트 딱 봐도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 종가, 이 구역까지 늘리고 설명 한번 드리고 저는 하나 더 할 거예요. 여기는 퍼센트도 어쨌든 작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디까지 올릴 거냐면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보이시죠? 가장 저점을 만들어낸 날의 캔들은 이겁니다. 이 이후에 종가가 더 내려온 거긴 하지만 이 캔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 캔들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고 여기까지 말아 올린 그런 캔들이면서 도지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역까지는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13%죠? 13%를 그대로 유지를 하던지 정말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라면 이제 이 종가를 안 쓰고 이 종가를 쓰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지 캔들 다음 핵심 구간에서 반등해서 또 올라온 가격의 종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13%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상황에 맞춰서 10%를 쓰냐, 뭐 내가 봤을 땐 11% 그냥 낮게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사고에 조금 많이 치우쳐져서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우시는 입장이고 처음 하시는 입장이라면 제가 하는 방식을 조금 완전히 따라 주셔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구역, 이 음봉 캔들에 대한 종가를 사용했죠. 여기도 종가 자리인 이 자리, 그리고 이 캔들에 사실 여기 쓰는 게 좋긴 하죠. 이 종가와 이 종가를 쓰는 게 좋긴 한데 여기는 아예 꼬리를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이 정도 퍼센트만 써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선 이 영역도 너무 좀 자고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34%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고민을 또 해보겠죠. 여기서 아까 그은 대로 이 캔들과 그리고 여기 이런 캔들의 종가 자리? 이 자리를 사용할지 이 둘 중에 하나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구역, 빨간색 구역을 사용할래? 초록색 구역을 사용할래? 라고 했을 때 어디가 좀 더 나을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 맞는 것 같은지 아니면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은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구역까지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구역까지도 한번 늘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 구역을 쓰나 이 초록색 구역을 쓰나 결국에 이 구역을 뚫진 못했기 때문에 둘 다 잘 맞아요. 이 구역 안에서는.
이 구역 안에서도 빨간색일 때 반등 나오고 반등 나왔고 다시 한번 이 빨간색 구역이 뚫렸을 때 리테스트로 결국에 이 구역까지 왔고 잘 맞아 떨어졌죠. 이 초록색 구역으로도 봤을 때도 반등 나왔고 반등 나왔고 반등 나왔고 이 구역이 뚫렸어요. 이 캔들이 이제 뚫린 거잖아요. 최초로. 이 캔들이 뚫리고 나서 리테스트로도 여기가 왔어. 둘 다 다 맞아요. 둘 다 다 맞아. 그럼 어떤 걸 쓰실 거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 빨간색으로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으로 할 겁니다. 저는 둘 다 정답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캔들이 흘렀을까에 따라서 두 개 중에 정말 정확한 정답지는 나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저는 반반이라고는 봅니다. 그래도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들어가서 사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가중치를 줘볼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길게 조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오브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빨간 색깔로 한번 볼게요. 이 빨간 색깔 봤을 때 이 긴 꼬리들은 영역 바뀌죠. 이 영역 바뀝니다. 근데 이런 긴 꼬리가 과연 무시할 수 있는 움직임일까요? 전 여기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꼬리만 봐보세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누가 던졌는데 말아 올린 거는 결국에 이 가격부터 말아 올린 거잖아요. 세력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인물은 여기서부터 말아 올리고 싶어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뭐 패닉셀로 인해 여기까지 내렸든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내렸든 결국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 구역. 정확한 구역은 어딘지 몰라요. 어디까지가 정말 내가 내리고 싶었던 구역인지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꼬리는 길게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 그 꼬리 끝부분에서 매수를 받기 시작했다라면 이 구역, 지금 이 세 개 캔들의 꼬리 끝은 비슷한 구역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되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구역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까 이 빨간색 영역으로 잡기에는 이 꼬리를 너무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캔들들의 꼬리를 전부 다 배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길게 꼬리가 남았는데도 그럼 저는 이 빨간색보다는 전 이게 좀 더 그래도 꼬리를 좀 포함한 이 영역이 저는 좀 더 괜찮아 보여요. 물론 요 아래까지 내릴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영역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뭐 50대 50으로 괜찮은 자리니까 아무거나 할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둬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의미를 뒀을 때는 저는 이 아래 거를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지 저항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지지 저항 추세선까지 해서 사실 지저추죠. 제가 오늘은 추세선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줄을 사용해서 최고점과 그 다음에 나온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거는 저항 추세선이 돼요. 이 구역을 뚫었을 때 하방의 힘이 강력하던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의 힘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세줄로 그어보고 있다가 이거는 이제 조금 이 구역이 오면은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보통 첫 번째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저항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추세줄의 연장은 패러럴 채널이죠. 추세를 채널로 만드는 건데 이 추세줄 있는 쪽에 패러럴 채널도 존재해요. 이 패러럴 채널을 가지고 총 3개의 포인트를 찍습니다. 아까 추세줄은 2개의 포인트를 찍었죠. 여기다가 첫 번째 포인트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하나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채널을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렇게 긋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찍었던 사이에 있는 저점을 긋는 게 이 패러럴 채널입니다. 이런 채널은 분명히 파워풀한 힘을 가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뚫려도 다시 올라갔을 때 지지받거나 이런 미들선은 또 뚫으면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선은 이 채널이 뚫리면 제가 2배로 확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로 하나를 더 그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하고 세 번째 포인트가 이 자리인데 이걸 2배로 늘리려면 채널의 미드선을 그 자리로 오면 됩니다. 채널의 미드선을 이 기존 채널의 하단선 쪽으로 옮겨주면은 이게 채널의 2배가 된 거예요. 이게 채널 2배로 확장시킨 겁니다. 이런 채널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추세선까지 제가 한번 그려드렸고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피보나치도 한번 써보고는 싶기는 한데 여기서도 분명 파동이 나올 거거든요.
간단하게 파동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승을 쭉 이었고 분명히 여기서 저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되게 세게 나온 거죠. 상승과 하락, 상승을 했다가 저항이 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5파동이든 도중에 있는 3파동이든 분명 파동의 끝자락 중에 하나, 어떤 중요한 이런 거죠. 파동이 이제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파동의 1파동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왔고 3파동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오고 5파동이어도 5파동 끝자락에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또 강한 하락이 나오겠죠. 결국 이렇게 크게 저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1번, 3번, 5번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되게 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구역에서 이 저점이 끝나는 시기,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이 고점에서 시작한 하락에 저점이 나온 시기는 새로운 파동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역이죠. 이게 2파동이 여기가 2든 여기가 4든 여기가 4든 여기가 A든 결국에 그 다음에는 파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동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이 파동은 다시 세부 파동이 이런 5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파동 안에 파동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 이 구역에서 분명히 5파동이든 ABCD 조정 패턴으로 3파동이든 뭐든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저점이 나오면 그냥 피보나치를 사용해 보면 됩니다. 파동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오늘 설명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길겠는데 20분 넘겠는데 그러면 여기 저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은 2포인트를 찍는데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은 3포인트를 찍죠. 여기서 저점, 그 다음에 나온 고점, 그 다음에 나온 저점 이렇게 하면은 이 뜻이 0, 1, 2 아까 여기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3개 찍었던 게 이 0과 1과 2를 찍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죠? 0과 1과 2 0과 1과 2 이걸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걸 찍는 목적은 이 3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 3값을 구할 때 1.618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3파동의 목표 값이에요. 하지만 그 3파동에 가기 전에 나오는 게 1.618을 가려면 결국에 이 1값을 지나야 하잖아요. 이 1값은 다른 걸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A, B, C, D 조정파동이라고 A, B, C, D 패턴이 나와요. A, B, C, D 패턴은 이 1값이 이 D값의 목표 구역이 됩니다. 즉 이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더 하락을 하기 위한 조정파동, 만약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더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1.618을 넘어서는 순간 이거는 조정파동이 아니라 상승파동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BCD 패턴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1.618 이 3값의 목표값은 교과서로는 1.618입니다. 하지만 1.618이 3파 값인 경우도 있고 이 값이 3파동의 값인 것도 있고 2.618인 것도 있고 3.618인 것도 있고 4.618인 게 또 있어요. 경우의 수가 많지만 그 중에 2.618을 가든 2를 가든 최소로 1.618은 찍어야 3파동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파동을 1.618로 무조건 먼저 잡는 거고 1.618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는 1.618에서 멈출지 2로 갈지는 세부 카운팅 아까 말했죠. 2하고 3 가는 사이에서도 엘리어트 파동으로 또 5파동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카운팅을 해서 1.618에서 멈출지 2에서 멈출지 작도를 하는 게 파동 안에서 세부 파동을 카운팅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1.618에서 저항이 세게 안 나오면은 더 가는 거예요. 저항이 세게 안 나오고 상승을 해. 그러면 목표값이 1.618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3파동의 목표값은 2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 2 대충 그렸어요. 1 여기다 찍은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3파동이 나왔고 누군가는 여기가 4파동이었다. 그리고 이게 5파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5파동 값으로 나올 수 있어요. 0,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5파동이 나와요. 이제 이 구역이 이제 조정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파동 값의 목표 값을 또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618에서 저항이 나오면 2에서 2.272가 5파동의 목표 값이에요. 지금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들어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2에서 멈출지 2.272에서 멈출지 정확하게 좀 알기 위해서는 2하고 3하고 4를 다시 한번 피보나치 확장을 쓰는 겁니다. 이 피보나치 확장을 써서 저항 나오는 자리가 2, 3, 4를 썼을 때 0.618 또는 1값이 이 구역이랑 겹치는 구역이 있으면 그 자리가 타겟 값이 돼요. 그러면 이 0.618은 2하고 2.27이랑 가까우면서 그 안에 속해 있죠. 그러면 이게 5파동의 목표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파동의 값을 찾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2파동까지 올라온 게 하나의 3파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켜봐야 알아요. 이제 조정을 받고 5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상황을 그려볼게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이 자리 여기를 이제 옆에다가 그냥 미뤄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꼭대기 자리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저점 이렇게 연결을 하면 0.618은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만약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쌍고 만들고 그냥 끝나는 거고 이 1자리까지 올라가면 이 값이 3파동으로 끝난 경우에는 3하고 3.272가 목표값이 돼요. 이 3하고 이 1값이랑 공존하는 이 구역이 매도존이 됩니다. 이 구역이 목표 구역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188원을 3파동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찾아가면서 하는 게 파동입니다. 자, 파동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 하락 채널을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지도 좀 잘 받고 있죠. 상승 채널을 또 그려볼 수 있겠네요. 여기 구역과 최근 나온 곳이 이제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처음 나왔던 고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잘 안 찍히네요. 제가 그냥 임의로 딱 찍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런 채널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지 저항 추세선은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근 일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핵심 지저를 분명히 그었는데 여기가 밑으로 빠지면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반등은 되게 세게 나오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이 영역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선에 반등 때문에 되게 세게 나왔을 거예요. 이 구역을 아마 깨지 않으려고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반등이 나왔을 때 보통은 이렇게 쑥 말아 올려줘요. 지금 그 이후로 한 번 더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게 말아 올려주질 못했고 그 다음날 되게 강력하게 반등이 와줬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았어. 그럼 전액 매수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역에서 또 전액 매도를 손절을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손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분할 매수를 받고 분할 매도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덜 손해였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더 내려갔는데 이 구역까지는 내리지 않은 거죠. 정말 이 구역까지 내려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 구역에 매수를 받았어도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서 이런 구역에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핵심 지저에서 매수를 받고 핵심 지저에 파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추세선까지 있을 때 이런 것도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선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날봉 핵심 지저에서 받았으니까 장기적으로 스윙할래 이게 아니라 이런 자리는 뚫렸으면은 매수 받고 다음날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급반등해서 무조건 단타로 파는 거예요. 우선은 왜냐면 이 하락 채널이 깨졌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서 왔던 상승 채널도 깨지는 거죠. 깨졌으니까 여기 오면은 매도를 하고 다시 떨어지면은 이제 상황을 보는 거고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 그러면 리테스트 할 때 받으면 돼요.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데 바로 그 이 상황이랑 똑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서 샀는데 여기서 매도를 했어. 매도를 했는데 저항을 맞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올라갔어. 그러면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이런 채널에서. 그리고 다른 구역까지 계산을 했을 때 매수존이 겹치는 자리가 있겠죠. 얘는 여기랑 겹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받기 좋았던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여기서 손절한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 뚫지 못했잖아요. 이 구역을 뚫고 마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은 다시 매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손절을 하고 나서 올랐으니까 매수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 구역을 뚫고 올라가서 마감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받을 때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밑에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절을 한 상태로 계속 지켜보겠죠. 뚫느냐 뚫리느냐로 만약 뚫리면은 이런 식으로 뚫리면은 그 다음 매수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이 핵심 지저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핵심 지저에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채널이 그어놓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는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게임 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자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추세 매매죠. 지지 저항선으로만 하는 매매가 아닌 추세까지 섞어서 지저추 이렇게 해서 완성이죠. 지저추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역을 다시 뚫고 올라가서 리테 받을 때 사도 되고, 이건 이제 사람 성향마다 다른 건데, 뭐 나는 그냥 여기서 사서 손절 그냥 깔끔하게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보수적으로는 종가로 마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살래. 그러면 얘보다는 조금 위에서 사지만 안전하긴 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가장 안전한 매매는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는 할 건지는 본인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브스의 종합 분석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편집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간이 길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